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길고 길었던 역대 최장수 장마가 끝났습니다. 눅눅했던 집과 마음, 어제 뜨거운 햇볕에 좀 말리셨는지요? 자, 그런데 장마가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등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대구가 무려 38도, 강릉 36도까지 올라가고요. 서울도 34도로 예보됐습니다. 전국이 펄펄 끓는 가운데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무섭죠. 어제 19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덥더라도 마스크 쓰기 지키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1부는 기록적인 장마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기도 소식 김원기 경기도 의회 의원과 알아보고요. 3분 요가 리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출연해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2부는 부동산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부동산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세금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지금 우리 동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생활을 바꾸는 현장을 만나보는 슬기로운 자취 생활.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자, 매주 화요일 우리 동네를 바꾸기 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최장기간 장마, 거기에 집중호우까지 쏟아지면서 전국 곳곳에 산사태, 도로 유실, 주택 침수 같은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불과 지난주의 일인데요. 언제 그랬냐는 듯 찌는 듯한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장마의 태풍과 폭염까지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극단적 기후가 일상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변화하는 기후에 대응해 지역의 세세한 안전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수해 현장의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김원기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침부터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지역구가 의정부. 네, 맞습니다. 의정부에서 오신 거예요? 네네네. 예, 어떻게 차는 좀 안 막히던가요? 네, 안 막히고 잘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의원님 조금 이렇게 찾으면서 소방관 그 옷 입으신 걸 네네.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누가 소방관인지 잘 모르는 정도로. 자, 듣고 계신 애청자분들 중에 의정부 주민들 혹은 의정부에서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궁금했던 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열려 있습니다. 자, 올해 비가 정말 많이 왔지 않습니까? 네네. 예, 수해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것으로 아는데요. 피해 상황 어느 정도였나요? 네, 전국 13개 시도에서 약 5,100세대 8,873년의 이재민들이 발생했지만 저희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연천, 포천, 가평 등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 가평의 경우는 하천 제방이 유실되고요. 또 상수간 도로가 또 관로가 파괴가 되고 예. 도시가 가스관 관로도 역시 노출이 되었습니다. 연천은 이번에 하천이 범람해서 제방이 유실되어서 주민들이 많은 그 피해가 발생했었죠. 예.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경기도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네네. 최근 몇 년 중에 올해 비 피해가 가장 심각한 상황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번은 가장 큰 것이 집중호우였죠. 예. 8월 1일부터 15일까지 저희들 경기도의 전체 그 연평균 강수량이 651.8mm인데요. 예. 이번에 연천에 내린 그 비는 무려 1020mm였습니다. 어쩌면 그 1년에 내릴 수 있는 그 모든 그 비가 한꺼번에 다 내려버렸다. 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평균보다 1.5배가 내렸으니까요. 네네네네. 주민들 시름이 크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 피해 주민들 직접 만나셨잖아요. 예, 필요로 하는 것들 어떤 이야기 주로 하시던가요? 네, 가장 큰 게 이제 중앙정부에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주기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제 북부 지역에서는 그 산사태, 하천, 범랑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이재민들이 마을 회관과 체육관, 학교 등에 분산이 되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하루빨리 그 재난 지역 선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주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특별 재난지역 선포다 네, 이런 네, 말씀이었고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려면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 중입니까? 원래 이제 피해 복구라는 것은 비가 오기 이전에 그 원래의 상태를 말씀해 드리는 건데. 그렇죠. 저희들은 이제 현재 그 응급 복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예. 8월 15일까지의 통계를 보면은요. 도로가 약 74개가 파손이 되었는데 응급 복구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예. 하천은 약 307곳인데 약 88.7%가 응급 복구가 됐고요. 예. 산사태는 187개가 일어났는데 역시 응급 복구는 100% 완료가 됐습니다. 예. 저수지도 100% 13군데 다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응급 복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적인 우리 주민들이 겪었던 침수 가옥이라든가 농작물 피해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해서 예. 조사를 해야만이 완벽하게 복구가 되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어하지만은 이러한 그 이재민들의 피해는 예. 아마도 올 가을이 더 지나가야 어느 정도 그 복구가 완료가 되지 않을까 예. 심히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응급복구 이 정도면 좀 빠르게 조치가 된 것 같은데. 내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예. 굉장히 잘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부터입니다. 다행히 큰 비는 오지 않고 있어서 복구에는 긍정적인 영향일 것 같은데, 자, 이제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어떤가요? 하루빨리 모든 것이 원상대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우선은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은 상한 그 농산물들을 다 치우고 예. 또 젖은 옷가지와 손상된 가구들을 집 밖으로 옮겨야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을 도울 수 있는 많은 그 일손들이 필요합니다. 예. 특히 이제 경기도의 자원봉사자와 또 인근의 군부대 장병들이 많이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많은 분들이 현재 코로나도 힘들지만은 우리 이재민들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예, 예. 뭐 경기도에서 피해를 입었지만 전 국민의 관심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예. 경기도도 일부 지역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상황 아닙니까? 네, 현재 전국의 7개 시군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지만 예. 저희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에서 실제적인 피해를 입은 기초단체 더 많은 곳을 조사를 하고 예. 선포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도민들이 가장 또 필요로 하는 부분이 특별 재난 지역 선포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좀 시급하게 이 문제를 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복구를 위해서 시급하게 요구되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특별 재난 지역이라는 것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중앙사고대책본부장의 건의와 예. 중앙안전대책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께서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선포가 되면은 중앙정부가 복구의 그 비용의 5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또 여러 가지 주민 생계, 주거 안전 비용 이러한 구호금들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50일에 가까운 기록적인 장마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이러한 그 신속한 피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올해 장마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하지만 이제 뭐 태풍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극단적인 집중호우가 된다면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제 많은 그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그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공조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점검하고 있고요. 예. 또 풍수의 사고 그 우려 지역이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현재까지 반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해서 안전 관리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예, 예. 특히 이번에도 많이 보셨겠지만 고립 및 침수 우려 지역이 있어요. 예. 이러한 지역에 진입로를 확보해야만이 이분들을 안전하게 피신도 시키고 예. 또 보급품도 조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침수 피해를 대응하기 위한 소방 장비가 원활하게 가동이 잘 되고 있는지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 폭우로 피해가 큰 지역 중에 하나로 경기 북부 지역이 꼽힙니다. 경기 북부 지역의 재난 대응 기능은 어떻게 좀 돼 있습니까? 네, 저희 북부 소방재난본부가 있습니다. 예. 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북부의 10개 시군의 재난 예방과 재난 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우리 북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북한의 환강댐에서 우리 정부의 사전 그 연락이 없이 일방적인 그 방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연천 파주 그 임진강의 수계 지역에 굉장히 위험성이 있었지만은 우리 북부 재난본부에 우리 그 특수 대응단이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필승댐과 필승교죠 군남댐에 팀을 그 신속히 파견을 시켜가지고 예.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적절한 조치를 잘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그 6일날 그 춘천의 의암댐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우리 그 북부 재난본부의 특수 대응단이 이러한 역할을 잘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북부 지역의 화재와 구조, 구급 이런 활동을 우리 북부 재난본부가 충실히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한 청취자님께서 YTN 청취율 1위 아이디 가진 분께서 장마와 폭염으로 일하기 힘들고 일하기 힘든 시절입니다. 의원님 재난지원금 또 하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어떻게 논의가 좀 되겠습니까? 저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긴급 추경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지자체 현장을 자세히 알고 있는 자치단체, 의회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현재 안전행정위원회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관련해서 논의되는 내용이 좀 있습니까? 어쨌든 그 저희 안전행정위가 그 주무 그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복구에 대해서 최선의 그 우선의 그 정책과 예산 사업을 두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들이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서 우리 그 피해를 보신 분들이 이재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 대피소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식사와 생필품, 의약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은 많은 그 복구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한데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잘 지키셔서 우리 그 자원봉사의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또 거듭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부터 좀 동참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해 복구를 위해 많은 인력이 모이는 상황에서 최근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려가 커 보입니다. 우려되는 점 또 조심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정부와 언론에서 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코로나19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또 다른 지역의 일이 아니고 우리 지역의 문제이고요.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좀 지키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코로나19와 또 수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런 지방정부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의회 김원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하하!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리 씨가 스튜디오에 출연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리 씨와 함께 하죠. 안녕하세요. 나마스테. 네, 나마스테. 3일 쉬고 오늘 또 오니까 피곤해요. 아, 그렇죠. 예. 또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또 피로가 피곤합니다. 뭉쳐있던 게 또 갑자기 터지는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또 3일 내내 연휴 내내 예. 맛있는 거 먹다가 또 배가 살찐 것 같은 분들. 접니다. 우리 형진 씨처럼 예, 예. 배 살이 살짝 찐 것 같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런 예.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복근 운동 준비했습니다. 예. 러시안 트위스트라는 운동인데요. 러시안 트위스트요? 네. 예. 몸 상체를 비트는 운동을 통해서요. 예. 복근 강화 운동을 오늘 스트레칭 해볼 건데요. 예. 오늘 뱃살을 좀 지방들을 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연휴 내내 날씨도 좀 덥고 해서 네. 에어컨 틀어놓고 누워서 과자 먹고 빵 먹고 많이도 먹었네요. 자, 오늘 열심히 좀 복근을 불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세 소개해 주시죠. 바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의자 예. 끝에서 살짝 걸터 앉은 상태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예, 예. 그 상태에서요. 먼저 두 다리를 바닥에서 예. 떼보도록 할게요. 아, 바닥에서 떼고요. 네, 바닥에서 떼고 내 상체를 뒤쪽으로 조금 보내셔서요. 예.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보내볼게요. 예. 뒤로 45도 기울인다는 느낌으로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 발목을 왼 발목 위로 얹어놔 볼게요. 네. 네, 오른 발목을 왼 발목 위로 얹어놓은 상태로 두 다리를 크로스 상태 만들어줍니다. 예. 자, 그 상태로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면 복부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 네, 복부에 살짝 힘을 주시고요. 예, 예. 균형을 유지할게요. 무너지지 않게. 예. 자, 그 상태에서 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볼게요. 네, 두 팔 앞으로 쭉 뻗으시고요. 숨 크게 들이마시고 예. 내쉬는 호흡에 하체는 가만히 두시고요. 상체만 왼쪽으로 트위스트. 저는 왜 이것도 힘들죠? 네, 원래 힘든가요? 힘들죠. 이때 예. 어깨가 왼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예. 네, 내 복부를 꽉 쥐어내듯이 후 내쉬는 호흡에 다시 들이마시는 호흡에 중앙으로 돌아오시고요. 예, 예. 손 다시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후 하면서 역시나 양 어깨 끝이 오른쪽으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요렇게 5세트 이어가시면 되는데요. 예, 예. 복부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예. 요 동작을 통해서 5번 반복하시면요. 복부 강화 운동 되고요. 또 코어 근육 강화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예, 예. 척추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거든요. 등은 붙입니까, 의제? 아니요, 붙이면 안 됩니다. 아, 붙이면 안 되고. 네, 등에 붙이면 안 되고요. 네. 살짝 무게중심을 뒤쪽으로만 기울이는 정도. 이게 됩니까?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자 끝으로 걸터 앉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네. 예. 그 상태에서 걸터 앉은 상태에서 등에 기울이시면 복부에 힘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 네. 등에 기울이지 마시고요. 살짝 예.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보낸 상태에서 복부 힘을 팍 넣으신 상태로 내쉬는 호흡에 상체를 트위스트 후 하시면서 예, 예. 5번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지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최영진 아나운서님 힘 안 든 동작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앉아서 하는 동작인데도 서 있는 것보다 힘들어요. 복부에도 네. 힘이 많이 들어가고 등에도 좀 힘이 들어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제가 이게 코어를 강화시키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우리 척추를 바르게 세우는데도 도움이 되는 운동이거든요. 예, 예. 이 자세 제가 의자에 앉아서 보여드렸지만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도 따라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예. 평소에 사무실에서 하셔도 좋고요. 집에서도 따라하시기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또 너무 무리해서 상체를 돌릴 경우에는 허리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항상 해드리는 예, 예. 말이 있죠.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 가동 범위 안에서 예. 허리 회전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항상 호흡과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말씀 좀 들이마시고 하시죠. 예. 내쉬는 호흡에 허리를 회전시키면 조금 더 유연하게 예. 허리를 회전시킬 수 있다는 점 예. 그거 기억하시면서 동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잘 안 맞네요. 네, 원래 안 맞아요. 자, 3분 투자로 복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애플리케이션으로 HYY님께서는 저도 복부 살이 안 빠집니다. 나이살이래요. 잘 배워서 꾸준히 해야겠다고 하셨고요. MSSK님께서는 코어가 강화되는 것 같아요. 굿 하셨습니다. 3분 투자하셔서 복부 살 빼시길 바라고요. 2부는 부동산 재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부동산 대책 때문에 세금 관련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부동산을 사고 팔고 또 상속하고 모든 질문 받겠습니다. 상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매일매일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해결해 보겠습니다. 최근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죠.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이 새로 나오면서 주택 매매 거래에 있어서 가중되는 세금 부담 때문에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0 세법 개정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당장 주택 매매 등의 거래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밖에도 부동산 취득과 매도, 매수 등의 거래, 그리고 증여 등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 방송 중에 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지금 바로 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팀장이신 우병탁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비가 많이 왔는데 뭐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네, 뭐 큰 피해는 없었고요. 그래도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예. 곳곳에서 좀 날린 것 같습니다. 예. 네. 최근 뭐 아파트 값이 올랐다, 전세 물량이 없다, 뭐 아파트가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연립주택에 좀 몰린다, 수요가. 부동산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 어때요? 좀 궁금합니다. 우선은 생각보다 강력한 규제 대책을 지속적으로 좀 계속 내놓고 있고 예. 공급 대책도 일부지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집값 자체는 거래량이 좀 줄어들면서 소강 상태로 보합 상태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본격적인 가락의 안정을까지 보려면, 그러니까 정책의 효과까지는 아직까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뭐 사고 팔기에 좋지 않은 시점인가요? 파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히 종부세 부담 크게 느끼시는 분들은 그래도 매각을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고요. 다만 예. 이제 이 과정에서 양도세 중과 부분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부분을 충분히 좀 고려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1주택자라면 늘 말씀드리지만 혹은 무주택자라면 언제든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대로 빨리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7월 22일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매년 7월,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적용할 세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 올해는 7월 22일에 나왔고요. 크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세수를 확보하면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조세 제도를 합리화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중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소득세 최고 세율 인상, 종부세 강화, 법인 투기 근절, 일반 분양권의 주택수 포함과 양도세 중과 세율 인상 등이 담겼습니다. 예. 자, 올해는 이전 부동산 대책과 좀 맞물려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세율이 인상이 됐죠. 어떤 내용입니까? 네,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서 구간별로 6에서 42%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예. 42% 세율의 경우에는 현재 과세표준 5억 원 초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걸 나눠서 과세표준 5억에서 10억까지는 같은 42%, 10억 원을 넘는 것에 대해서는 45%로 3%포인트 인상시킨 거고요.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10억 넘는 경우에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개의 경우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 소득세의 세율이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부동산 양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예. 즉 연봉이나 사업소득 과세표준으로 10억을 넘는 건 정말 극소수이지만 집이나 상가,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장기 보유한 것은 특히나 10억을 넘는 경우도 다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남의 일만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소득이 10억 원 이상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세 최고 세율을 45%로 올리겠다는 건데요. 이 부분이 부동산 양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종부세도 강화된다고요?
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작년 12.16 대책에서 이미 인상이 예정되어 있었긴 한데 예, 예. 네, 20대 국회 회기내에서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올해로 넘어왔고요. 올해 7월 710 대책에서 기존 12.16 대책보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세율을 더 높게 인상하기로 했고 예. 그 내용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어 통과까지 되었습니다. 예. 역시 내년부터 적용되는데요. 1주택자 등 일반의 경우에는 0.6에서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1.2에서 6%로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예. 세율 기준으로는 2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 이상 1주택자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보다 종부세가 오히려 더 크게 늘어나게 됐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주택자는 평균적으로 올해 내야 될 종부세의 2배 정도를 내년에 내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작년에 냈던 종부세와 비교하게 되면 내년에는 작년에 냈던 금액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까지 종부세를 낸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없는 은퇴자나 고령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을 이전보다 좀 더 심각하게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9억 이상 1주택 또는 다주택자의 경우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보유주택에도 종부세를 강화한다 이런 내용 담겨 있죠? 네, 세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법인으로 주택을 취득하신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늘었는데요. 예. 그나마 개인의 경우에는 법인에 비해서는 좀 나은 편입니다.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신 경우에는 충격이 더 큰데요. 우선 개인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 6억 원 차감을 법인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예. 공시가격 전체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게다가 세율도 단일 세율로 일반은 3%, 두 채 이상은 6%를 적용해서 세부담 상한까지 없어졌기 때문에 예. 가령 조정 대상 지역 서울과 같은 곳에서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집 두 채를 법인 명의로 샀다면 1년에 종부세만 7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잘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5억짜리 두 채 10억 원 기준으로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법인은 한 7억 정도를 종부세로 내는 거니까요. 굉장히 많은데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결국 예. 법인 소유의 주택은 어떤 식으로든 시장에서 정리가 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면 법인 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부세 부담이 개인보다 크게 증가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시킨다 이런 내용 담겨 있거든요. 이전에는 분양권이 포함이 안 됐습니까? 네, 양도세에서 주택을 취득하시는 걸린 분양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예. 조합원에게 주어지는 분양권, 즉 우리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일반 청약으로 받는 일반 분양권 두 가지입니다. 예. 여태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다른 집을 팔 때 주택수에 포함이 원래 되었었지만 일반 분양권은 준공될 때까지는 주택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예. 내년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하기로 했고요. 따라서 다주택자들은 입주권뿐만 아니라 분양권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양도세 중과세율도 추가로 인상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내년 6월 1일부터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예.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내년 5월 31일까지도 중과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 중과되는 세율을 10%포인트씩 더 올리기로 했다는 거고요. 현재 2주택의 경우엔 최고 52%, 3주택은 최고 62%로 중과세되는데 내년 6월 1일 이후에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예. 2주택의 경우에는 최고 62%, 3주택은 최고 72%로 각각 10%포인트씩 오르게 됩니다. 예. 여기에 단기 양도 시의 세율도 내년 6월 1일부터는 기존 50%에서 60, 70%로 오르게 되고요. 예.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명백히 투기 목적이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세율도 높게 과세를 하는 건데요.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과는 달리 단기 양도의 경우에는 단일 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드린 60%, 70%의 세율이 그대로 각자 부동산을 통해서 번 세 금액의 60%, 70%를 다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예. 늘어나는 결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재무, 부동산 세무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이나 애플리케이션 댓글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동산 상담 이어갑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에서는 건강, 세금, 자동차, 부동산, 노동 분쟁까지 생활 속 궁금증과 상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상담실이 마련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이나 YTN 라디오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스 채팅창을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3888번님께서 구로동에 6억 정도 되는 아파트 6년 실거주고요. 지난 12월 21일 부평구에 1억 5천짜리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했습니다. 기존 아파트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요? 하셨거든요. 네, 부평 같은 경우에 그 조정대상 지역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좀 불분명한데요. 예. 부평이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이면 1년 안에 파셔야 되고 예. 그 새로 사신 집으로 1년 안에 전입도 하셔야 되고요. 1년 안에. 그런데 이제 만약에 부평이 인천 중에서 일부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만 예. 부평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아니면 예. 3년 안에 처분하시면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3년 안에 처분하면 네. 가능하고요. 자, 8104번님. 먼저 5976번님께서 질문부터 이어가 볼게요. 집 두 채 중 한 채 아들에게 증여, 주민등록상 아들이 세대주, 모는 동거자의 경우 두 채인가 이게 먼저 질문이고요. 증여 주소로 아들이 주민등록을 옮겨야 이게 각 한 채가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대 분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 세율별, 종목별로 좀 틀린데요. 예.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어떤 주택을 가지고 계신 주택을 팔 때 판단을 할 때에는 어떤 가구, 어떤 세대가 집을 몇 채나 갖고 있느냐를 판단할 때 예. 자녀의 보통 주민등록에 의해서 자녀와 독립세대로 구분을 해놨다든지 그러니까 자녀가 별도의 세대주로 따로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세대 분리를 했든 안 했든 예. 정작 중요한 거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로 구분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는 부모대로 소득이 따로 있고 예. 자녀는 자녀대로 소득이 따로 있어서 설사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경제 생활 자체를 구분해서 산다라고 하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독립세대로 인정이 될 수 있고요. 예. 반대의 경우라면 즉 주민등록법상 독립세대로 구분을 해놨다 하더라도 부모가 소득이 없거나 자녀가 소득이 없어서 실제로는 같이 생계를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부모가 갖고 있는 집, 자녀가 갖고 있는 집을 하나의 세대 두 채인 것으로 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취득세를 판단할 때도 이와 좀 유사한데 세부적인 안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세목별로 좀 다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8104번님. 안녕하세요.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빌라인데요. 2018년 5월경에 구입했고요. 장모님이 거주 중이신데 가로정비 재개발 예정이라서 8월 말부터 관리처분 인가됐습니다. 동탄에 84제곱미터 아파트 있고요. 2018년 3월에 새 아파트 입주해서 3년째 거주 중입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서울 빌라 9월부터 관리처분 인가되면 동탄 아파트 1주택인 것이 맞는 건가요? 동탄 아파트 1주택이 맞다면 양도세 없이 매매가 가능할까요? 양도세 부과되면 내년에 서울 빌라 내년에 완공 직후 매매하고 2022년에 동탄 아파트를 매매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하셨네요. 우선 사안이 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데요. 조합원, 기존의 빌라 부분,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부분은 원래 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아까 설명드린 조합원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원래는 다른 집을 팔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탄에 있는 집을 팔 때 집수에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2주택이 되시는, 양도세에서는 2주택이 되시는 상황이고요. 다만 빌라를 가지고 계신 상황에서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동탄에 집을 사셨다라고 하면 이때는 재개발이 진행되면 사람이 살아야 되는 집이,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지게 되니까, 멸실로 없어지게 되니까 그 기간 동안 필요한 집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집이 있을 때 이게 재개발로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그 임시적으로 살아야 될 집을, 예를 들면 동탄의 집을 관리처분 인가가 난 다음에 사고 나서 산 다음에는 이제 원래 재개발이 공사가 끝나고 나서 집이 지어진 다음에 1년 안에 잠깐 살았던 집을 팔게 되면 이때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동탄의 집이 관리처분인가 빌라 가지고 계셨던 거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기 전에 먼저 취득을 하신 걸로 보여서 이 상태대로라면 이제 2주택으로 온전하게 2주택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이분은 18년 3월에 먼저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이후에 5월에 서울에 빌라를 구입했으니까 1주택으로 뭐 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3888번님 질문이 구로동에 6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 6년 실거주고 지난 12월 21일에 부평구에 1억 5천 아파트 전세 끼고 매수를 했다. 기존 아파트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다. 이런 질문 하셨는데 부평 아파트는 작년 그 12월에 매수를 했고요. 그래도 1년 안에 이게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집을 기존의 조정대상 지역, 서울과 예. 같은 조정대상 지역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그 마찬가지로 조정대상 지역에서 새로 한 채를 산 경우에는 작년 12.16 대책에 의해서 새로 집을 산 때로부터 1년 안에 기존 집을 처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새로 산 집에 1년 안에 전입도 하셔야만 이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새로 사신 이제 나중에 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이 세입자가 지금 말씀처럼 세입자가 있어서 그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최대 2년의 기간 내에서 기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임차가 있어서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임차가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 2년의 기간 내 동안 남아있는 임대차 기간 동안 기존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가 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데 부동산 세금은 확실히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자, 8651번님. 7년차 신혼부부의 자녀 2명 종합청약 10년차 무주택입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가요? 어떤 전략으로 분양을 받아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자녀의 경우에 이제 청약, 그러니까 무주택인 상태여서 청약을 시도해 볼 수 있는 분이라면 지금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앞으로 있게 될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아니면 주택보증공사의 그 분양가 보증 부분이 여전히 낮게, 그러니까 분양가가 낮게끔 유지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청약을 계속 노려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다만 무주택자 중에서 이제 청약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청약 경쟁률이 심한 경우에는 몇백 대 1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첨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약 점수가 현저하게 낮다라고 하면 막연하게 청약만 계속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적극적으로 일반 매입으로 나서는 것도 방법일 수는 있고요. 그런데 이제 신혼부부라든지 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즉 특별 공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청약 점수가 다소 낮더라도 역시 시도를 해보실 만합니다. 7년차 신혼부부의 자녀 2명이 있다면 좀 높은 편입니다. 높은 편이죠. 맞습니다. 4203번님께서는 어렵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데 그래도 쉽게 잘 풀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고 또 이렇게 응원의 문자를 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으로 QKR님께서는 1가구 2주택자입니다. 1주택 광주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고 1주택은 오산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이때 오산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매매 가격과 매도 또 가격을 알려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됩니다만 어느 정도 세금이 좀 부과가 될까요? 네, 우선은 광주 시내에 있다라고 하면 2주택이신 상황이 맞고요. 그러면 오산에 있는 집을 파시게 될 때 기본적으로 2주택으로 양도세가 중과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세율, 그러니까 최고 42%의 세율이 아니라 2주택 기준으로 52%의 세율이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근데 내년 5월 30일 이전에 파실 경우에, 근데 이제 내년 6월 1일 이후에 팔게 되면 이 세율이 최고 62%로 10%포인트 더 올라가니까 세부담이 좀 올라갈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광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두 집 중에서 가능하다면 광주에 있는 집을 먼저 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중과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 중과라고 하는 거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 때에만 중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광주 집을 먼저 팔 때는 이제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일반 세율 최고 42% 낮은 세율로 양도세를 먼저 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아 있는 오산을 팔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한 채만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일반 세율 역시 42%를 적용받거나 아니면 비과세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순서를 잘 지켜서 파시게 되면 금액을 떠나서 세금을 좀 줄일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0575번님,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증여뿐 아니라 매매할 때도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더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1주택자인데 지난 7월 7일자로 다른 한 채의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아직 잔금 치르기 전인데 이런 경우도 취득세가 중과가 되나요?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세법이 말씀하신 대로 개정이 됐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 기존의 세율 1에서 3%보다 높은 8% 혹은 12%로 높게 중과가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월 7일 날 계약을 하셨고 아직 잔금은 치르시기 전이라고 한다면 이 지금 해당되는 취득세 중과세율 부분은 이미 통과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예외 규정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통과 이전에 710 대책 이전에 계약을 하셨던 분들 계약서를 쓰시고 그다음에 계약금을 지급하신 사실이 서류에 의해서 확인되시는 분들까지는 기존 세율대로 1에서 3%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1에서 3%. 예. 예. 애플리케이션으로 조용훈이님께서는 10년 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현재가 7억 정도이고 부부 명의고요. 올해 5월 5일 파주에 타운하우스 약 8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두 집 다 보유할 경우에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하셨거든요. 지금 이제 막 집을 사신 상황이기는 한데요. 예. 두 채 집이 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부세도 그런데 이제 하나는 파주, 하나는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은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파주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부세가 이제 많이, 그러니까 한 채를 갖고 계셨을 때보다는 확실히 많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종부세에서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율 자체는 좀 낮게 적용이 된다. 다만 만약에 집이 한 채만 있었다면 종부세 계산을 할 때 9억을 차감을 받으셨을 텐데 이 경우에는 집은 어쨌든 두 채인 거기 때문에 차감해주는 금액은 9억이 아니라 6억만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 대신에 세율은 하나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기 때문에 높게 적용되지는 않는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아주 많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지금 덕양구 화정동에 그 가격이 7억 정도고 타운하우스가 파주에 있는 게 한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15억에서 6억을 뺀 부분만? 네, 아마 말씀하신 금액이 시세를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실제로는 종부세 계산은 시세보다는 조금 더 낮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시지가로 하니까 15억이면 지금 공시가격으로는 한 12억 정도 남짓될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12억에서 6억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일반 세율로 내시면 된다. 많이 오르진 않을 것이다, 세금이. 그래도 체감하는 금액은 좀 크긴 할 거예요. 만약에 중과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051번님, 경기도 김포에 실거주하고 있고요. 서울에 아빠와 제가 공동 명의로 돼 있는데 이 경우도 2가구가 되는지 명의를 아빠 이름으로 변경해야 될까요? 하셨거든요. 네, 공동명의, 그러니까 두 채이신데 각각 공동명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종부세 계산을 할 때에는 0.5, 그러니까는 공동명의로 일부의 지분만 갖고 있는 경우에도 집수 자체는 두 채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각각 공동명의로 갖고 계시다면 물론 금액은 이제 각자의 지분, 예를 들어서 50%씩이라면 0.5 플러스 이쪽 집의 0.5 금액은 이제 반씩으로 줄어들게 되는데 세율 자체는 그러니까 주택수 자체는 다주택, 2주택으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때 세율도 역시 2주택에 따른 높은 종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각자 한 채씩 갖고 있는 경우보다 배 이상 종부세를 더 내시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각자 지분들을 교차로 증여해 주시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문제는 좀 전에 질문 다른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방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주택의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증여를 할 때는 공시가격이 3억을 넘는 집은 증여취득세도 12%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종부세를 좀 아끼자고 증여를 하자면 증여취득세가 종부세 줄어드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시고요.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